7월의 태양은 마치 지상의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제7군단 사령부 연병장의 시멘트 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찼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부동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등줄기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단상 위 화려한 깃발들 사이에서 신임 군단장 최영석 중장이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었다.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매미 소리를 뚫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조국의 방패여 국민의 칼날이다. 최 중장이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위엄이 넘쳤다.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허공을 가르던 장군의 팔이 갑자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그의 강인한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핏기 없는 창백한 색으로 변해갔다.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은 목구멍에서 막혀 쇳소리 섞인 신음으로 변해버렸다. 최 중장의 두 눈이 뒤집히며 흰자위만 드러났다. 거대한 탑이 무너지듯 그의 육중한 몸이 단상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적은 단 1초였다. 곧이어 연병장은 통제 불능의 혼란에 휩싸였다. 군단장님, 의무팀 어디 있어? 참모장의 비명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의무대장 박동훈 중령이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그는 더위와 공포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박 중령은 쓰러진 최 중장에게 달려들어 맥을 짚었다. 손끝이 떨렸다. 맥박이 빠르고 피부가 뜨겁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제기랄, 이 날씨에 쓰러졌으면 뻔하지. 일사병이야. 박중령이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얼음물 가져와 군복 단추 풀어 빨리 부채질해. 군의관들과 간호장교들이 우왕좌왕하며 달려들었다. 그들은 군단장의 정복 상의를 벗기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박중령은 자신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단순한 열사병일 거야. 제발 깨어나십시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 중장의 격려는 더욱 격렬해졌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의 숨소리가 꽉 막힌 수도관에서 나는 소리처럼 철옥거리는 끔찍한 소음으로 변해갔다. 기도가 막히고 있는 것이었다. 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 연병장 구석의 의무지원 대기석에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다. 헐렁한 군복 속에 파묻힌 듯한 작은 체구의 여군. 바로 어제 전입 온 신임 간호장교 이수인 소위였다. 그녀는 갓 임관한 대학생처럼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수인은 대형 전광판에 비친 군단장의 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박중령과 다른 군의관들이 패닉에 빠져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징후들이 그녀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다. 저것은 절대 일사병이 아니었다. 군단장의 목덜미, 부어오른 피부 아래로 경정맥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튀어나와 있었다. 입술과 손끝은 이미 산소 부족으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다. 수인의 입에서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급성 후두 부종으로 기도가 막혔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 기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3분 안에 뇌사 상태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박중령은 여전히 얼음물을 들이부으며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었다. 무능함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순간이었다. 수인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검은색 금속 물체를 꺼냈다. 그것은 청진기도 메스도 아니었다.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진
강화유리도 단번에 박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전술펜, 택티컬 펜이었다. 수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거기 멈춰 헌병이 소리치며 앞을 막아섰지만 수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녀는 유연한 몸놀림으로 헌병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고 어깨로 밀쳐버렸다. 거구의 헌병이 볼품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수인은 단숨에 단상계단을 뛰어올랐다. 저 여자 잡아 테러다 군단장님을 보호해 스피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했지만 단상 위의 혼란이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수인은 단상 위로 뛰어올라 멍하니 서 있던 간호장교 2명을 밀쳐냈다. 박동은 중령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소위의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뭐야, 미쳤어. 박중령이 소리쳤다. 당장 끌어내 그가 수인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수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수인은 박중령의 팔을 거칠게 쳐냈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박중령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켜. 죽이고 싶지 않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전장의 포성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수인은 지체 없이 군단장의 머리맡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기도는 이미 완전히 폐쇄되었다. 기관 내 삽관이나 기관절 개수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 수인은 손에 쥔 전술펜을 거꾸로 잡았다. 엄지손가락으로 펜의 끝을 단단히 지지했다. 과거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익혔던 위험하지만 유일한 생존 기술. 안 돼, 무슨 짓이야. 박중령이 비명을 질렀다. 그와 경호원들이 수인을 덮치려 했다. 하지만 수인의 손은 그들보다 빨랐다.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군단장의 왼쪽 귀 뒤, 예풍열 이후쉐를 향해 전술펜을 내리꽂았다. 푹.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강철 펜촉이 살을 뚫고 들어갔다. 턱뼈와 유양돌기 사이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뇌압을 조절하고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금단의 침술.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박중령의 하얀 가운을 붉게 물들였다. 으아악. 전광판을 통해 이 광경을 목격한 수천 명의 병사들이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신임 간호장교가 군단장의 머리에 흉기를 꽂아 넣은 것이다. 암살이다. 저 여자가 군단장을 죽였다. 누군가가 절규했다. 즉시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쳐 수인을 바닥에 처박았다. 그녀의 얼굴이 거친 나무 바닥에 짓눌렸고 팔은 등 뒤로 꺾였다. 차가운 총구가 그녀의 뒷목을 찔렀다. 하지만 수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제압당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꽂힌 펜을 45도 각도로 비틀었다.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컥, 컥. 경련하던 최 중장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더니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뒤집혔던 눈동자가 제자리를 찾았다. 숨이 돌아왔다. 수인은 바닥에 짓눌린 채 흙먼지 냄새를 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신 스셴과의 도박에서 이긴 것이다. 하지만 박중령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피 묻은 펜과 수인을 번갈아 보았다. 군단장이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의 오진이 들통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박중령의 눈에 악독한 살기가 스쳤다. 그는 뻔뻔하게 소리쳤다. 이 미친년 감히 군단장님을 공격해 적어봐. 귀를 찔렀어. 한 간호장교가 떨면서 말했다. 대장님. 하지만 숨을 쉬십니다. 닥쳐. 박중령이 간호장교의 말을 잘랐다. 네 눈에는 저 피가 안 보여. 이건 명백한 암살 시도야. 헌병, 당장 수갑 채워 입도 뻥긋 못하게 독방에 쳐넣어. 수인은 짐승처럼 끌려갔다. 수천 개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닫히는 호송차의 어둠 속에서 이수인 소희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간호장교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지금 막 건드려서는 안 될 진짜 괴물을 깨웠다는 사실을. 시간을 48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자.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제7군단 의무대 앞에는 낡은 군용 더플백 하나를 맨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서 있는 이수인의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길을 잘못 들어 부대에 온 것처럼 위화감이 들 정도로 평범했다. 그녀의 전입신고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의무 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동훈 중령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는 수인이 신고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딱했다. 아, 네가 그 본청에서 보냈다던 신임 간호장교야. 박중령은 수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거참, 이번엔 좀 덩치 좋고 힘 좀 쓰는 놈을 보내달라니까. 웬 비실비실한 아가씨를 보냈어. 여기가 무슨 종합병원 로비인 줄 아나. 옆에 서 있던 김대위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장님, 딱 봐도 주사바늘 하나 제대로 꽂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군단장님 취임식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짐덩어리 하나 더 늘었습니다. 수인은 부동 자세를 유지한 채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박중령은 그 침착함을 그저 겁에 질려 얼어붙은 것으로 착각했다. 그는 혀를 차며 손을 휘저었다. 어이, 이 소희, 내 보직은 응급실 당직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한테 환자 맡겼다가 사고 나면 내 골치만 아파지거든. 그러니까 당분간은 환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박중령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입니까? 수인이 차분하게 물었다. 박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임무하. 임무라. 그래. 마침 잘 됐네. 저기 뒤쪽 창고 있지. 거기에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거 분류해서 폐기 처분해. 그리고 내 커피나 좀 타오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특수부대 출신이자 전설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실력을 갖춘 이수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창고 청소와 커피 심부름이었다. 하지만 수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돌아섰다. 이틀 동안 수인은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 그녀는 먼지 구덩이인 약품 창고에 틀어박혀 묵묵히 약품 상자들을 정리했다. 김대유와 다른 간호장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키득거렸다. 야, 쟤 봐. 진짜 군인놀이 하러 온 것 같지 않아. 취임식 전날 밤, 의무대는 비상이었다. 박중령은 내일 있을 행사에 의료지원 계획을 짜느라 분주했다. 말이 계획이지. 사실상 군단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무대 텐트를 얼마나 화려하게 꾸밀지,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카메라에 잘 잡힐지를 논의하는 것이 전부였다. 수인은 쓰레기통을 비우러 대장실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것은 신임 군단장 최영석 중장의 의무 기록 요약본이었다. 보안 등급이 있는 문서였지만 박중령은 아무렇게나 책상 위에 던져두고 담배를 피우러 나간 상태였다. 수인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스캔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특이사항,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 NSAIDS 및 특정 항생제 계열에 대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 있음. 과거 작전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 경험 1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만약 군단장이 부상을 입거나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일반적인 진통제를 투여했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수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막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인이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박중령은 인상을 팍 찌푸렸다. 뭐야, 청소 다 했어. 시키지도 않은 짓 하지 말고 나가. 군단장님 의무 기록을 잠시 봤습니다. 수인의 말에 박중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모니가 감히 내 책상 위에 기밀 문서를 봐 미쳤어. 그가 소리를 빽 질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군단장님은 약물 알레르기가 심하십니다. 내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에피네프린을 미리 준비하고 일반 진통제 대신 대체 약물을 구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인은 침착하게 핵심을 찔렀다. 하지만 박중령에게 그 말은 건방진 부하의 월권행위로만 들렸다. 그는 수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게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야. 내가 의사 생활만 20년이야. 군단장님 같은 강철 체력인 분이 고작 진통제 알레르기로 쓰러지겠어. 그리고 내일은 그냥 서 있기만 하는 행사야. 다칠 일도 없다고. 박중령은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다. 너 같은 책상 물림들이 꼭 이론만 따지다가 일을 망치지. 잘 들어. 이소희, 내일 취임식 때 넌 절대 네버 내 눈앞에 띄지 마. 의무지원팀에서 넌 제외야.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구급차나 지키고 있어. 알았어. 수인은 밀쳐진 어깨를 털어내며 박중령을 조용히 응시했다. 무지와 오만. 그것이 이 남자의 본성이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수인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수인은 자신의 관물대를 열었다. 낡은 군복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군 생활 내내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무광 검정색의 전술펜이 들어 있었다.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유리를 깨고 때로는 인체의 급소를 찔러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다. 그녀는 펜을 손안에서 가볍게 돌렸다.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느낌이 좋지 않아. 수인은 본능적으로 내일 무언가 일이 터질 것임을 직감했다. 박중령 같은 지휘관 밑에서는 사소한 사고도 대참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녀는 전술펜을 정복상의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꽂았다. 그리고 현재 수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진 군단장.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박중령.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환자. 박중령이 그녀에게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던 명령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사태를 가장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인은 박중령이 군단장에게 엉뚱한 처치를 하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차마 나서는 순간 군 생활은 끝이다. 이성이 그녀를 말렸다. 그녀는 조용히 살고 싶었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을 잊고 평범한 간호장교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군단장의 코코리는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과거 전장에서 구하지 못했던 동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전우를 잃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수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계급장 떼고 오늘은 의사로서만 움직인다. 그녀가 펜을 뽑아들고 튀어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박중령이 군단장의 입에 억지로 물을 들이붓는 끔찍한 장면이었다. 그것이 기폭제였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투명 인간은 이제 끝이야.
수인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군중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작은 등 뒤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져나가고 있었다. 48시간 동안 쌓였던 무시와 조롱은 이제 곧 닥칠 거대한 반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단상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수인의 얼굴이 거친 나무 바닥에 짓눌려 찌그러졌다. 그녀의 등 위에는 건장한 특임대원 2명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수인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특임대장의 고함이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다. 차가운 금속성 수갑이 그녀의 양손목을 파고들며 철컥 채워졌다. 팔이 기괴한 각도로 뒤틀렸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바닥에 누워있는 최영석 군단장에게 쏠려 있었다. 호흡. 분당 18회. 안정적이야. 수인은 곁눈질로 군단장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했다. 귀 뒤쪽의 자창츠청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피가 아니라 막힌 혈류를 뚫어준 구원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수인 혼자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박동훈 중령도 눈치챘을지 모른다. 박중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군단장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 힘차게 뛰는 맥박이 느껴지자 공포에 질려있던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박중령의 머릿속은 맹렬한 속도로 회전했다. 살았다. 군단장이 숨을 쉰다. 그런데 내가 오진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 일사병이라고 물을 들이붓고 있을 때 저 계집애가 살려냈다는 게 알려지면 내 군 생활은 끝이다. 연금도, 명예도, 진급도 전부 박살난다. 그는 눈앞에 엎드려 제압당해 있는 이수인을 보았다. 초라한 소위 계급장, 아무런 배경도 없는 힘없는 여자. 박중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다. 희생양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즉시 표정을 180도 바꾸었다. 이 반란분자 같은 놈들. 박중령이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하얀 가운에 묻은 피를 손으로 가리키며 마치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다들 봤나? 내가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군단장님을 살려놓으려는 찰나에 저 미친 여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어. 내 의수를 방해하고 군단장님을 암살하려고 했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에게는 그것이 진실처럼 들렸다. 뭐라고 암살 단상 아래의 장교들이 웅성거렸다. 세상에, 간호장교로 위장한 간첩 아니야. 어쩐지 처음부터 눈빛이 이상하더라니. 순식간에 수인은 생명의 은인에서 흉악한 테러리스트로 전락했다. 박중령은 기세를 몰아 헌병대장에게 삿대질했다. 당장 끌고 가. 이건 단순한 항명파동이 아니야. 군 수뇌부를 노린 계획적인 테러라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배후를 밝혀내야 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헌병들이 수인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군모가 벗겨져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군복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수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모함하는 박중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서늘해서 박중령은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비겁하군요. 수인의 입술이 달싹였다. 큰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박중령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박중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뭐라고? 인연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박중령이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다. 당신은 알겠죠?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걸. 지금 그 환호성과 안도감, 당신 것이 아닙니다. 수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군단장님 귓가에 꽂힌 펜,
절대 함부로 뽑지 마십시오. 병원 도착해서 CT 촬영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볼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뇌출혈로 즉사합니다. 이게 끝까지 박중령은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헌병대장이 제지하는 바람에 때리지는 못했다. 중령님,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송이 먼저입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박중령은 씩씩거리며 손을 내렸다. 네, 걱정이나 해라. 넌 이제 군사법정에서 최고형을 받게 될 테니까 감방에서 썩을 준비나 하고 있어. 박중령은 표독스럽게 내뱉고는 들것에 실려가는 군단장 쪽으로 달려갔다. 조심해 환자분 머리 흔들리지 않게 내가 앰뷸런스에 동승하겠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연병장을 빠져나갔다. 박중령은 구급차에 올라타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군단장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테러범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응급처치로 지휘관을 구한 영웅적인 군의관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것이 될 터였다. 반면 수인은 헌병호송차, 일명 닭장차의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졌다. 양옆에는 무장한 헌병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인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펄럭이는 태극기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웅성거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후회하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군단장은 죽었겠지만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유지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수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펜을 찔러 넣을 때의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섬뜩한 느낌. 그러나 동시에 느껴졌던 생명의 박동. 그것은 마약보다 강렬한 확신을 주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수인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군인이기 이전의 의사였다. 그리고 의사이기 이전의 인간이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 같았다. 차는 부대 정문을 통과해 군단사령부 직할 헌병대 조사실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차체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어 쓰라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48시간 전보다 훨씬 더 평온해 보였다. 이제부터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공격할 것이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갈 것이다. 마음대로 해봐. 수인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은 모른다. 이수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녀가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적진 한가운데서 고립되어 일주일 동안 나무 껍질을 씹으며 버텼던 지옥 훈련에 비하면 이 정도의 시련은 소꿉 장난에 불과했다. 헌병대 건물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멈춰섰다. 내려 헌병의 거친 고함과 함께 수인은 차 밖으로 끌려나갔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조사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어둡고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수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압수당하기 직전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긴급 호출 알림이 아니었다. 아까 연병장에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누군가가 이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다. 진실은 억압한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다. 지하 조사실의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완전한 어둠과 고립.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이수인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전술 호흡을 시작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멈추고. 심박수가 분당 60회 이하로 떨어지며 그녀의 정신은 날카롭게 벼려졌다. 사냥꾼은 덫에 걸렸을 때 발버둥 치지 않는다. 덫을 놓은 사냥꾼이 방심하며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한편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박중령은 군단장의 귓가에 꽂힌 펜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수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함부로 뽑지 마십시오. 박중령은 손을 뻗어 펜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증거인멸을 하려면 지금 뽑아야 하는데 만약 뽑았다가 진짜로 죽어버리면. 박중령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그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거두었다. 젠장, 젠장할. 그는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소령 나야. 박중령. 지금 당장 의무 기록실로 가서 최영석 군단장님 파일 찾아. 그리고 삭제해. 흔적도 없이 싹 다 지워버려.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박중령의 얼굴에 비열한 안도감이 떠올랐다. 기록이 없으면 알레르기도 없는 것이다. 알레르기가 없으면 자신의 오진도 성립되지 않는다. 남은 건 미친 여자의 묻지 마 테러뿐이다. 넌 이제 끝났어. 이수인. 박중령은 혼수 상태인 군단장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구급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거짓과 진실을 태운 채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군단 헌병대 지하 1층 제1조사실. 이곳은 진실의 방이라는 역설적인 별명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었다. 사방이 회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형광등만이 존재했다. 이수인은 책상에 고정된 수갑에 양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쏟아지는 위치라 살이 에일 듯 추웠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누군가가 일부러 켜놓은 눈부신 스탠드 불빛 너머에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나 보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는 헌병 수사과장 강철민 소령이었다. 그는 박동훈 중령의 육사 동기이자 부대 내에서 해결사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굵은 목에 번들거리는 얼굴, 그리고 셔츠 단추가 터질 듯한 복부 비만. 그는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쐰뱉으며 수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소령은 수사기록 파일을 책상에 거칠게 내던졌다. 쾅 하는 소리가 좁은 방을 울렸다. 그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수인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수인 소위. 아니, 이제 곧 민간인 범죄자가 되려니지. 네가 오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흉기로 찔렀어. 그것도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치료였습니다. 수인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태도가 강소령의 신경을 긁었다. 치료야? 웃기고 있네. 강소령이 비웃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박동훈 중령님 진술서에 따르면 군단장님은 단순 일사병 증세였어. 그런데 네가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혹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거야. 이게 팩트야. 강소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수인의 뒤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수인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게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 너 어디 소속이야? 북에서 왔냐? 아니면 반정부 단체 지금이라도 불면 정상 참작해줄게. 어차피 군단장님 깨어나시면 넌 끝장이야.
수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앞만 보며 말했다. 박종령이 그렇게 쓰라고 시키던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강소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수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뒤로 젖혔다. 이 건방진 게 어디서 말대꾸야.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강소령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수인의 목이 꺾이며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수인은 그 불편한 자세에서 강소령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충혈된 눈, 입에서 나는 역한 담배 냄새와 섞인 미세한 아세톤 냄새, 그리고 목덜미에 맺힌 식은땀, 손이 떨리고 있군요. 소령님, 수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모강 소령이 흠칫하며 손을 놓았다. 수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동공이 산동되어 있고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단순한 흡연 구취가 아니네요. 당뇨병성 케톤산증 초기 증상 혹은 불법 흥분제 부작용인가요? 강소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근 도박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군내에서 몰래 빼돌린 향정신성 의약품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건 그와 박중령만 아는 비밀이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강소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전까지의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눈앞의 이 작은 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심판관 같았다. 혈압도 위험 수위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혈압 강화제를 드시지 않으면 신문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수인은 마치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듯 무미건조하게 진단을 내렸다. 박중령을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 목숨부터 챙기시죠. 닥쳐. 강소령이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수인의 뺨을 올려 붙이려 했다. 하지만 수인의 눈이 번뜩이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한기에 눌려 손을 허공에서 멈췄다. 때리면 죽는다. 동물적인 본능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다. 구세주 같은 소리였다. 강소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나야. 뭐 처리됐어, 확실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의무대의 김대위였다. 김대위는 지금 의무대 서버실에 몰래 들어가 있었다. 네, 과장님, 박중령님 지시대로 군단장님 과거 10년치 의무기록 서버에서 알레르기 반응 폴더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백업 데이터까지 포맷 완료했습니다. 이제 군단장님은 공식적으로 건강한 신체입니다. 크크크. 그래, 수고했다. 강소령의 입가에 다시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수인을 돌아보았다. 방금 전의 공포는 사라지고 다시금 승리자의 오만함이 돌아와 있었다. 들었나? 이 소위 이제 증거는 없다. 강소령이 책상에 걸터 앉으며 낄낄거렸다. 군단장님은 알레르기 같은 거 없어. 즉, 네가 주장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네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병이야. 넌 건강한 사람의 귀에 펜을 꽂은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지. 수인은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박동훈 중령은 무능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기민하고 악랄한 인간이었다.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군단장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정보까지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수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후회 내가 아니면 네가 강소령은 서랍에서 곤봉을 꺼내 손바닥에 탁탁 쳤다. 기록도 없겠다. 이제 공식적으로 넌 테러범이야. 테러범한테는 인권이 없지. 지금부터는 정식 신문이 아니라 특수신문으로 들어간다.
강소령이 조명 스위치를 눌러 녹화 카메라를 껐다. 붉은색 녹화 표시등이 꺼지자 방 안에는 더욱 짙은 어둠과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수인에게 다가갔다. 여자가 흉터 생기면 시집가기 힘들 텐데 적당히 할 때 불어라. 하지만 수인은 공포에 떠는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전술 호흡을 유지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방 안의 구조가 3D 도면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족쇄의 결합 부위, 강소령의 곤봉 궤적, 책상 모서리의 각도, 5초. 수인은 계산했다. 만약 그가 선을 넘는다면 이 수갑을 풀고 그를 제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물론 그 순간 그녀는 진짜 범죄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겠지만 앉아서 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한편 서울 국군수도병원 응급센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박동훈 중령이 먼저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VIP 환자다. 신경외과 당직 교수 빨리 나오라고 해.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관인 양행세했다. 들것에 실린 최영석 군단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자발 호흡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왼쪽 귀 뒤에는 여전히 검은색 전술펜이 기괴하게 꽂혀 있었다. 마중 나온 의료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뭡니까? 이물질 제거 안 했습니까? 응급실장이 소리쳤다. 테러입니다. 제거하려 했는데 출혈이 심할까봐 놔뒀소. 빨리 처치해 주시오. 박중령이 뻔뻔하게 둘러댔다. 그때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국군수도병원의 전설적인 신경외과 권위자 장민호 교수였다. 그는 군단장의 상태를 훑어보다가 귀 뒤에 꽂힌 펜을 보고 걸음을 딱 멈췄다. 장 교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이 꽂힌 각도와 깊이를 확인했다. 이건 교수님? 빨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무식한 여군이 찔러놓은 겁니다. 박중령이 옆에서 재촉했다. 조용히 하게 장 교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소 온화하기로 유명한 그의 고함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장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건 난동이 아니야. 이 각도, 이 깊이. 0. 1mm의 오차도 없이 예풍혈을 타격해서 뇌압을 낮췄어. 경동맥과 안면신경을 완벽하게 피했단 말일세. 장 교수는 고개를 들어 박중령을 노려보았다. 자네가 했나? 네. 아니. 그게. 박중령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이건 그냥 찌른 게 아니야. 전장침술 배틀필드 아큐팡처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인 팬텀 니들 기술이야. 10년 전 특수전 사령부의 전설적인 의무관 한 명만이 쓸 수 있었던 기술이지. 장 교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도대체 누가 이런 처치를 했단 말인가. 박중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자신이 미친년이라고 몰아세운 그 신임 소위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거물조차 경악하게 만드는 실력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시 헌병대 지하 조사실, 강소령이 곤봉을 높이 치켜들었다. 말 안 듣는 년에게는 매가 약이지. 곤봉이 공기를 가르며 수인의 어깨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 순간 수인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수축했다. 그녀의 몸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쇠사슬이 팽팽해지며 끔찍한 파열음이 나기 직전이었다. 죽어라. 강철민 소령의 고함과 함께 무거운 진압봉이 허공을 갈랐다. 좁은 신문실 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수인의 정수리를 노린 명백히 살인 의도가 담긴 일격이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수인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상체를 미세하게 왼쪽으로 틀었다. 눈으로 척기 힘들 만큼 간결하고 빠른 움직임이었다. 쾅
진압봉이 수인의 머리 대신 강철 의자의 등받이를 강타했다. 끔찍한 금소금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진압봉을 쥐고 있던 강소령의 손목으로 전달되었다. 으악, 강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진압봉을 떨어뜨렸다. 그는 오른손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손목뼈에 금이 간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수인은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소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갑에 묶인 두 손은 여전히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방안을 압도하고 있었다. 전경골군과 요골에 가해진 충격 반동입니다. 수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제 머리를 부수려면 각도를 15도 더 낮추고 허리를 썼어야죠. 힘으로만 휘두르니 본인이 다치는 겁니다. 이 악마 같은 년이. 강소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공포였다. 눈앞에 여자는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철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맹수처럼 여유로웠다. 그녀를 건드리면 자신이 죽는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때 철문이 벌컥 열리고 헌병 한 명이 다급히 들어왔다. 과장님, 헌병대장님 호출입니다. 지금 당장 피의자를 특별격리구역으로 이송하랍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강소령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수인을 노려보았다. 운 좋은 줄 알아라. 하지만 거기가 네 무덤이 될 거다. 그는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지하 3층. 흉악범들이 있는 혼성 유치장으로 던져버려. 수인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를 유지했다. 등 뒤에서 들리는 강소령의 신음소리는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같은 시각 국군수도병원 제1수술실, 최영석 군단장을 둘러싼 의료진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신경외과 과장 장민호 교수의 감탄사였다. 그는 대형 모니터에 띄워진 3D CT 영상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사람의 솜씨란 말인가. 영상 속에는 군단장의 두개골 구조와 함께 귀 뒤쪽 예풍혈에 박힌 전술펜의 궤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펜촉은 경동맥을 깻잎 한 장 차이로 비켜 지나갔고 뇌신경 다발 사이에 미세한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뇌압 조절 중추를 자극하고 있었다. 단 1mm만 빗나갔어도 안면 마비가 오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걸세. 이건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야. 장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뇌수술을 하지 않고도 뇌압을 떨어뜨리는 전설적인 비김이 있지. 유령의 침 팬텀 니들이야. 수술실 구석에 서 있던 박동훈 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을 더듬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운 좋게 급소를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는 그냥 미친 테러범일 뿐입니다. 장 교수가 고개를 확 돌려 박중령을 노려보았다. 평소 온화하던 노 교수의 눈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운자네는 지금 내 40년 의사 인생을 모독하는 건가? 외과 수술에 운 따위는 없어. 이건 수천 번의 실전 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신선의 기술이야. 장 교수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그림자 부대라 불리던 707 특임대 의무팀에 이런 기술을 쓰는 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죽음의 손, Hand of Death. 설마 그 전설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는 박중령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을 듯이 물었다. 당장 말해. 그 소위 이름이 뭔가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박중령은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다.
이수인 소위입니다. 그냥 간호사관학교 출신. 기록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일반 장교가 이런 기술을 쓴다고 장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 끝나고 군단장님 의식 돌아오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네. 그리고 자네, 각오하게. 만약 그 소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면 내 모든 명예를 걸고 자네 옷을 벗길 테니까. 박중령은 수술실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상황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 장민호 교수가 나선 이상 단순한 모함으로는 끝낼 수 없다. 안 돼.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박중령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여보세요, 나야. 그래. 교도소장. 부탁 하나만 하지. 지금 지하 3층으로 이송된 여자 하나가 있어. 아주 흉악한 테러범인데. 그래. 거기 있는 애들 좀 풀어서 손 좀 봐줘. 아니, 아예 병신을 만들어놔. 입도 뻥긋 못하게. 대가는 두둑이 챙겨주지. 군단 헌병대 지하 3층. 특별 격리구역. 이곳은 일반 유치장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살인, 강간, 무장 탈영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군사재판을 기다리는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짐승들의 우리였다. 이수인은 가장 안쪽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철창 너머로는 다른 방에 수감된 죄수들의 끔찍한 시선과 음담패설이 쏟아졌다. 오, 신입이네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나가면 오빠랑 놀까? 휘파람 소리와 비웃음이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수인은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린 듯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소란스러운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그녀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10년 전 자결하는 태양과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중동의 어느 사막. 포탄이 빗발치고 피냄새가 진동하던 전장.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지금의 앳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피와 화약으로 얼룩진 전투복을 입은 대위 계급장의 여전사. 그녀의 코드명은 아수라 아슈라. 적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아군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였던 707 특임대 최정예 의무관. 대위님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닥쳐 내 환자는 내가 결정한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아무도 죽게 놔두지 않아. 기억 속의 그녀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배가 갈라진 동료의 내장을 맨손으로 집어넣으며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전술펜 하나로 기도를 확보하고 낚싯줄로 혈관을 봉합하던 지옥 같은 나날들. 그녀는 그곳에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전쟁 영웅이라는 칭송과 훈장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군복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다시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살인에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조용히 이름 없는 간호장교로 살며 속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오만한 권력과 무능한 지휘관들이 또다시 그녀의 눈앞에서 생명을 모독했다. 수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다. 잠자던 사자가 깨어난 것이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너희가 선을 넘었어. 그때 독방의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다. 헌병이 아닌 험상궂게 생긴 죄수복 차림의 남자 5명이 쇠파이프와 칫솔을 간 흉기를 들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뒤로 교도관이 짐짓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며 CCTV를 끄는 모습이 보였다. 박동훈 중령이 보낸 자객들이었다. 아가씨, 미안하게 됐네.
윗분들이 널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하셔서 말이야. 선두의 선거구의 죄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얼굴은 봐줄게. 대신 팔다리는 좀 부러져야겠어. 수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굳어있던 목을 좌우로 꺾었다. 우두둑 뼈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후회할 텐데. 수인이 나직하게 말했다. 뭐 하하하. 인연이 겁을 상실했네.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좁은 독방 안. 5명의 거구와 1명의 작은 여자. 승패가 뻔해 보이는 싸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갇힌 이 방이 양들의 우리가 아니라 사자의 굴이라는 사실을. 죽어라. 거구의 죄수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공기를 갈랐다. 좁은 독방 안에서 피할 곳은 없어 보였다. 둔탁한 파열음이 울리기 직전 이수인의 신형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는 대신 오히려 파이프가 날아오는 궤적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수인의 왼손이 뱀처럼 휘감겨 쇠파이프를 쥔 거구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바닥이 남자의 턱 밑을 강하게 쳐올렸다. 퍽, 끄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거구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수인은 그 반동을 이용해 잡고 있던 그의 손목을 바깥쪽으로 비틀어 꺾어버렸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독방의 정막을 깼다. 네? 내 팔, 리더격인 남자가 쇠파이프를 떨어뜨리며 바닥을 굴렀다. 수인은 무심하게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 구석으로 치워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상대를 향해 있었다. 이 인연이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4명의 죄수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동시에 달려들었다. 칫솔을 갈아 만든 날카로운 흉기가 수인의 복부를 노리고 들어왔고 다른 쪽에서는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을 상황. 하지만 아수라에게 이 정도는 몸풀기 운동에 불과했다. 수인의 뇌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상대의 호흡, 근육의 움직임, 무게중심의 이동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수인은 상체를 숙여 흉기를 든 남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남자의 명치 솔랄 플렉서스에 정확히 꽂혔다. 숨이 턱 막힌 남자가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새우처럼 몸을 구부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인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 방패막이로 삼았다. 뒤따라 날아오던 다른 죄수의 주먹이 아군인 남자의 안면을 강타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비켜 저리 안 비켜. 뒤엉킨 남자들 사이에서 욕설이 난무했다. 수인은 그 혼란을 틈타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발차기가 로우킥으로 상대의 오금 무릎 뒤편을 가격했다. 무릎이 꺾이며 거대한 덩치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단 30초, 좁은 독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수인이 아니라 박동훈 중령이 보낸 5명의 자객들이었다. 내 다리. 살려줘. 바닥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인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수인은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호흡조차 거칠어지지 않았다.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는 마지막 1명. 흉기를 들고 있던 죄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동료들이 순식간에 박살나는 꼴을 보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상태였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고 있었다. 수인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남자를 덮쳤다. 남자는 칫솔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발광했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괴물 같은 년. 수인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가 시켰지?
박중령, 박동훈 중령이 시켰어. 그냥 겁만 주라고. 병신으로 만들라고 했어. 제발 살려만 줘. 남자는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애원했다. 기억해도. 수인이 남자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사람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어. 나는 그 중에서 생명에 지장 없이 고통만 주는 뼈를 100개 이상 부러뜨릴 수 있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수인은 남자의 목덜미 경동맥을 가볍게 눌렀다. 남자는 눈이 풀리며 스르르 기절해버렸다. 상황 종료. 1분 43초. 수인은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을 피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방 안에는 신음소리와 피 비린내만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주변만큼은 고요한 성역처럼 평온했다. 독방 밖 복도. CCTV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던 당직 교도관. 김상사는 입을 쩍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는 박중령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CCTV 녹화 기능을 끄고 자리를 비운 척 했었다. 하지만 호기심에 몰래 휴대용 단말기로 내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예상했던 그림은 처참하게 짓밟힌 여군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화면 속에 펼쳐진 것은 공포 영화보다 더한 장면이었다. 저 작은 체구의 여자가 거구의 남자 5을 장난감 다루듯 가지고 놀았다. 미친. 저게 사람이야. 김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수조차 없었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이 줄을 잘못 섰다는 것을. 박동훈 중령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저 여자는 진짜였다. 그때 김상사의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숨죽이고 서 있었다.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 정일병이었다. 그는 선임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이상한 김새를 채고 몰래 상황실 뒤편에 숨어 있었다. 정일병의 손에는 개인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군 보안 규정상 반입이 금지된 물건이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김상사가 보고 있는 단말기 화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수인이 죄수들을 제압하는 화려하고도 잔혹한 무술 실력이 고화질로 녹화되고 있었다. 정일병은 숨을 죽이며 전송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확실해. 정일병은 낮에 있었던 취임식 현장에 있었다. 그는 수인이 군단장을 살리기 위해 뛰쳐나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까지 목격했다. 정의감이 끌어올랐다. 에라 모르겠다. 영창 가면 가지 뭐. 정일병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상을 익명 제보 사이트와 유튜브 군대 관련 채널에 업로드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충격 단독 군단장 살린 여군. 감옥에서 깡패 오명과 혈투 CCTV 유출. 같은 시각.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장민호 교수의 집도 하에 최영석 군단장의 뇌압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병실 밖 복도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박동훈 중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거렸다. 그는 조금 전 김 상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다. 실패해 5명이 덤볐는데 졌다고야. 이 멍청한 새끼야. 그게 말이 돼. 박중령은 복도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증거는 CCTV는 껐지. 확실해 젠장. 입단속 제대로 시켜. 만약 내 이름 나오면 너부터 죽일 거야. 전화를 끄는 박중령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단순한 간호장교가 특수부대원 뺨치는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낯선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은 일반 육군 정복이 아닌 검은색 베레모와 칠흑 같은 대테러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독수리가 발톱을 세우고 있는 부대 마크가 선명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 박중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선두에 선 남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는 노장이었다. 그의 계급장은 별이 3개. 중장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 강무성 중장이었다. 군내에서도 가장 강경하고 무서운 인물로 손꼽히는 전설적인 지휘관. 그가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강 사령관은 박중령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 곧바로 장민호 교수가 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박중령은 본능적으로 강 사령관의 뒤를 쫓아갔다. 뭔가 들어야만 할 것 같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장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다. 아니, 강 사령관님께서 여긴 어떻게? 최 중장 상태는 어떤가? 강 사령관이 대뜸 물었다. 목소리가 굵고 낮았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초기 응급처치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장 교수가 대답했다. 그 여군 소위가 쓴 전술펜 처치가 아니었다면 병원에 오기도 전에 사망하셨을 겁니다. 강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겠지. 그 아이가 한 거라면 확실할 거야. 네, 그 아이라니요. 아시는 분입니까? 장 교수가 물었다. 몰래 문 밖에서 엿듣던 박중령도 숨을 죽였다. 강 사령관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 전 사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 사령관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앳된 여군 대위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의 이수인과 똑같았다. 이수인, 내 부관이자 707 특임대 역사상 최고의 의무팀장이었지. 코드명 아수라. 적군 50명을 혼자서 뚫고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귀환해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녀석일세. 강 사령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전쟁 후유증으로 전역하겠다고 해서 놔줬더니 조용히 살고 싶다며 이름을 숨기고 재입대했더군. 그런데 감히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그것도 테러범 누명을 씌워. 강 사령관의 눈에서 시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박동훈이라고 했나? 제7군단 의무대장. 그놈 목을 내 손으로 직접 쳐야겠어. 지금 당장 헌병대로 간다. 헬기 띄워. 문 밖에서 엿듣던 박동훈 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그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맹수들의 왕. 그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병원 상공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세상은 자정이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발단은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된 3분짜리 영상 하나였다. 제목 충격 제7군단 헌병대 내부 CCTV 유출. 암살범 누명 쓴 여군의 무쌍 난무. 영상 속 화질은 거칠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좁은 독방 안. 죄수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 5명이 흉기를 들고 한 명의 작은 여군을 습격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여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5명의 관절을 꺾고 바닥에 눕혔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와, 이거 실화냐? 영화 촬영 아님. 저 기술 봐라. 저건 일반 호신술이 아니다. 특수부대 살상 무술인 크라브마가랑 실라트 이 섞여 있어. 근데 왜 헌병대 안에서 깡패들이 여군을 습격해 교도관들은 뭐 하고? 이거 완전 청부살인 시도 아니야.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요동쳤다. 1위
여군 이소희, 2위 7군단 헌병대, 3위 이수인 정체. 여론의 화살은 순식간에 암살범 이수인에서 군의관을 죽이려 한 헌병대의 음모로 방향을 틀었다. 같은 시각 제7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실. 강철민 소령은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을 내버렸다. 으아악, 어떤 새끼야, 어떤 미친 새끼가 영상을 유출했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박살난 액정 화면 위로 여전히 실시간 검색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다. 박동훈 중령에게 사주를 받아 처리하려던 계획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꼴이 되었다. 과장님, 지금 국방부 민원실 전화가 마비됐답니다. 기자들이 정문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하 헌병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강소령의 눈이 충혈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군 형무소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장전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증거를 없애야 해. 그년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끝이야. 강소령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폭동이 일어났다고 보고해. 죄수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소희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고 꾸민다. 시체만 남으면 말은 우리가 만들면 돼.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지하 3층으로 향했다. 특경대 특별경호대 집합시켜 지금 당장 지하 감방으로 진입해서 전원 사살의 목격자는 필요 없다. 지하 3층 특별격리구역. 이수인은 여전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그녀에게 덤벼들었던 5명의 깡패들이 기절하거나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위층에서 느껴지는 살기,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권총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금속성 마찰음까지. 결국 끝을 보겠다는 건가? 수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수갑은 이미 그녀의 손에서 풀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가 머리핀을 이용해 풀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쓰러진 깡패의 손에서 칫솔을 갈아 만든 날카로운 흉기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무장한 헌병 특경대를 상대로 맨손으로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하다. 하지만 그녀는 죽더라도 혼자 죽을 생각은 없었다. 최소한 강철민 소령의 목덜미는 물어뜯고 갈 것이다. 철문 너머로 강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들어가면 즉시 사격 개시한다. 철컥. 육중한 철문의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수인은 문 옆 벽에 몸을 붙이고 호흡을 멈췄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천장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고 바닥에 먼지가 튀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 소음이 아니었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공기를 찢어발기는 소리. 헬리콥터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뭐야. 문을 열려던 강소령이 멈칫했다. 굉음은 점점 더 커지더니 이내 헌병대 건물 옥상과 연병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가까워졌다. 사이렌 소리가 묻힐 정도의 압도적인 소음이었다. 과장님, 하늘을 보십시오. 헬기입니다. UH-60 블랙호크 3대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상황실 당직사관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다. 아군 식별 신호.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소속입니다. 막무가내로 착륙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그 미친 개들이 왜 여기에 강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헌병대 앞마당은 태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칠흑같이 검은색으로 도색된 블랙호크 헬기 3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로터의 강력한 하강풍에 헌병들의 모자가 날아가고 입간판들이 쓰러졌다. 헬기가 채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로프를 타고 검은 제복의 군인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일반 보병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착지하자마자 헌병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부채꼴 모양으로 산계했다. 그들의 어깨에는 특전사 스페셜 워페어 커맨드 마크와 함께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흉장이 붙어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살인 병기들이었다. 무장해제 총 버려 움직이면 쏜다. 선두에선 특전사 팀장이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헌병들은 얼어붙었다. 같은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상황. 하지만 기세에서 이미 압도당했다. 헌병들이 주춤거리며 소총을 내렸다. 중앙에 착륙한 지휘 헬기에서 한 노장이 내렸다. 베레모를 깊게 눌러쓴 강무성 중장. 특수전 사령관이었다. 그의 옆에는 완전 군장을 한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하고 있었다. 강 사령관의 표정은 차갑다 못해 살벌했다. 그때 지하에서 급하게 뛰어 올라온 강철민 소령이 헐레벌떡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헌병대의 자존심을 걸고 앞을 막아섰다. 사령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는 엄연한 제7군단 관할 헌병대입니다. 타부대 병력이 무단으로 난입하다니.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침략 행위입니다. 강소령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강무성 사령관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어와 강소령의 코앞에 섰다.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강소령은 숨이 턱 막혔다. 월권 강 사령관이 나직하게 되물었다. 내 부하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설 깡패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대테러 작전 지침 제4조. 아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 시 특전사령관은 즉각적인 개입 권한을 가진다. 부하라니요. 그 여자는 일개 간호장교. 닥쳐 강 사령관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 아이는 내가 키운 최고의 군인이자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이다. 내 놈들이 감히 손을 댈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강 사령관은 손을 들어 지하 입구를 가리켰다. 길을 터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만약 털끝 하나라도 다쳤다면 여기 있는 헌병대 놈들 전원 군 법회의가 아니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강소령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특전사 대원들이 헌병들을 밀치고 지하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했다. 강 사령관은 거침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3층 독방 앞 강 사령관이 철창 앞에 섰다. 그의 뒤로 특전사 대원들이 따라붙었다. 어두운 감방 안 이수인은 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군복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다. 그녀는 철창 너머의 노장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전장을 함께 누비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옛 지휘관. 수인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문 열어. 강 사령관이 명령했다. 따라온 교도관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문을 열었다. 강 사령관은 독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을 슬쩍 본 그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여전하군. 솜씨가 녹지 않았어. 아수라 대위. 수인은 부동자세를 취하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예비역 대위 이수인. 아니, 현역 소위 이수인입니다. 강 사령관은 수인의 경례를 받지 않고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와락 끌어안았다. 흙냄새와 피냄새가 나는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강 사령관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고생했다. 얼마나 무서웠냐. 수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옥 같던 하루. 모두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했던 시간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수인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아닙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강 사령관은 수인의 어깨를 잡고 떼어놓으며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별 3개가 박힌 장군의 정복이 초라한 소희의 어깨를 감쌌다. 가자. 여기서 나가자. 두 사람이 지하 감방을 걸어 나오는 순간 복도의 도열에 있던 707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것은 사령관을 향한 경례이자 동시에 전설적인 선배 아수라의 귀환을 환영하는 예우였다. 1층 로비로 나오자 강철민 소령과 헌병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 사령관은 수인을 자신의 옆에 세우고 강 소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강철민 소령,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박동훈 중령, 강 사령관이 선고하듯 말했다. 너희들은 군인을 건드린 게 아니다. 너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를 저질렀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의 지휘권은 특수전 사령부로 이관한다. 사령관님, 그건 절차상. 절차강 사령관이 비웃었다. 내 절차는 내가 만든다. 헌병대 전원 무장 해제. 그리고 이 쓰레기들을 당장 구금하라. 특전사 대원들이 강소령을 덮쳤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강소령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대원들의 완력에 질질 끌려갔다. 수인은 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연병장으로 걸어 나왔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녀의 어깨에 걸린 장군의 옷이 바람에 펄럭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사냥당하던 토끼가 사냥꾼의 총을 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큰 앞, 박동훈 중령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최영석 군단장의 증언이 필요했다. 강 사령관이 수인에게 물었다. 병원으로 가겠나?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날카롭게 빛났다. 네, 제 환자입니다.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박중령에게 청구할 계산서가 남았습니다. 블랙호크의 로터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검은 독수리들이 국군 수도 병원을 향해 날아올랐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옥상, 헬기장, 거센 하강풍이 불어닥치며 세 대의 블랙호크가 착륙했다. 로터가 멈추기도 전에 강무성 특전사령관과 이수인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들의 뒤로 완전 무장한 707 대원들이 부채꼴로 산계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옥상 입구에는 이미 헌병대와 법무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제7군단 법무참모인 최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강 사령관님, 여기서부터는 법의 영역입니다. 최대령이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이수인 소위는 현재 군형법상 상관 특수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특전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병을 인도해 주십시오. 강 사령관의 눈썹이 꿈틀했다. 내 부하가 사람을 살렸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수갑을 채우겠다고 절차입니다. 최대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동훈 중령과 미리 입을 맞춘 상태였다. 군단장이 깨어나기 전에 이수인을 범죄자로 확정짓고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군단의 위신이 산다는 논리였다. 지금 당장 병원 대회의실에서 긴급 징계위원회 겸 약식 군사 재판을 열겠습니다. 거기서 소명하십시오. 강 사령관이 화를 내며 나서려 하자 수인이 그의 팔을 잡았다. 사령관님, 괜찮습니다. 수인의 눈빛은 차분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정으로 가시죠. 30분 후 병원 본관 5층 대회의실. 급조된 군사법정이 마련되었다. 중앙에는 재판장석, 양옆으로 군 검찰과 변호인석이 배치되었다. 방청석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군고위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가득 찼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수인은 피고인석에 홀로 섰다. 그녀의 양옆에는 헌병 대신 특전사 대원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맞은편 검찰 측 증인석에는 박동훈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말끔한 새 가운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재판장인 최대령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지금부터 제7군단장 피습 사건에 대한 긴급 심리를 시작한다. 박동훈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준비해 온 거짓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시작했다. 재판장님, 저는 20년 동안 군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중령이 수인을 손가락질했다. 단순 일사병으로 쓰러진 군단장님을 치료하고 있는데 저 소희가 갑자기 난입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던 관심 장교였습니다. 군 검찰관이 거들었다. 피고인은 과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군단장님의 머리를 찌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살인 미수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박중령은 기세를 몰아 조작된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보시다시피 군단장님의 의무 기록에는 그 어떤 알레르기 반응도 없습니다. 박중령이 소리쳤다. 건강한 분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망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없는 병을 만들어낸 겁니다. 스크린에는 텅 빈 특이사항란이 표시된 전자차트가 떠 있었다. 박중령이 미리 삭제해둔 덕분이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기록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의학은 증거 싸움이야. 재판장이 수인을 내려다보았다. 피고인 이수인, 할 말 있는가? 수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중령을 관통했다. 박중령은 그 서늘한 눈빛에 잠시 움찔했지만 애써 시선을 피했다. 박동훈 중령님. 수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료했다. 대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당신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뭐라고 이 건방진. 묻겠습니다. 수인이 말을 끊었다. 군단장님이 쓰러지셨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투여한 약물이 무엇입니까? 박중령이 당황했다. 그건 수액이다. 생리식염수. 거짓말. 수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황해서 응급키트를 뒤적였고 실수로 에피네프린, 에드레날린 앰플을 꺼내려다 떨어뜨려 깨트렸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나머지 옆에 있던 진통제, 케토롤락을 주사했죠. 맞습니까? 박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확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녀가 그걸 봤다고. 웃기지 마. 증거 있어. 박중령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내가 진통제를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의무 기록에도 없어. 수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 기록은 지우셨겠죠. 당신이 서버실에 접속해 로그를 삭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안 걸렸을 테니까요. 방청석에서 뭐라고 기록 삭제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최대령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 피고인. 추측성 발언은 삼가라. 증거가 없다면 그 발언은 무효다. 증거요. 수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서버의 기록은 지울 수 있습니다. 종이 차트도 태워버릴 수 있죠. 하지만 박중령님, 당신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인은 뒤에 서 있던 특전사 의무 부사관에게 손짓했다. 부사관이 작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왔다. 이게 뭔가? 재판장이 물었다. 수인이 아이스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붉은색 혈액이 담긴 체열 튜브가 들어 있었다. 사건 직후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채취한 군단장님의 혈액 샘플입니다. 수인의 설명에 박중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 말대로 단순 일사병이었다면 혈액 속에는 전해질 불균형 수치만 나타나겠죠.
하지만 수인은 박중령을 노려보며 옛길을 박았다. 만약 당신이 오진을 해서 엉뚱한 약물을 투여했고 그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다면 이 혈액 속에는 치명적인 농도의 히스타민과 당신이 주사한 케토롤락 성분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겁니다. 박중령은 입을 번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기록만 지으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 자체가 걸어 다니는 증거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인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펜을 꽂기 직전 군단장님은 호흡 곤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70% 이하로 떨어졌죠. 박중령님 주장대로 제가 멀쩡한 사람을 찔렀다면 뇌세포는 손상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처치가 맞았다면 뇌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존 반응이 나타났을 겁니다. 수인은 재판장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님, 지금 당장 이 혈액의 독성 검사 결과와 장민호 교수님의 뇌CT 소견서를 증거로 채택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실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명백한 과학적 논리 앞에 박중령의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 대령조차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는 박중령을 쳐다봤지만 박중령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닫혀있던 대회의실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 뒤를 미는 사람은 신경외과 권위자 장민호 교수였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남자. 제7군 단장 최영석 중장이었다. 군단장님. 최대령과 박중령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중령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올 것이 왔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최영석 중장은 창백한 얼굴로 재판정을 둘러보았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라산처럼 뜨거웠다. 재판을 멈춰라. 최 중장의 시선이 피고인석의 이수인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이내 박동훈 중령에게로 옮겨갔다. 내 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박중령이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최영석 군단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대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의 이수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나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기도가 붓고 폐가 쪼그라드는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내 입에 억지로 물을 들이부을 때 느꼈던 그 공포는 죽음보다 더 끔찍했다. 최 중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증인석의 박동훈 중령을 가리켰다. 박동훈, 내 놈은 내게 물을 먹인 게 아니라 나를 익사시키려 했다. 네가 엉뚱한 주사를 놓고 일사병이라고 떠들 때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제발 멈추라고. 제발 나를 죽이지 말라고. 박중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군단장님.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 최 중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놈의 그 최선이 나를 죽일 뻔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최 중장의 시선이 다시 수인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날카로운 통증이 귀 뒤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막혔던 숨통이 트였다. 쳇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작은 손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 올렸다는 것을. 최 중장은
재판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장, 나는 피해자로서 증언한다. 이수인 소위는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돌팔이 의사로부터 나를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다. 그녀의 행동은 정당방위이자 훌륭한 의료행위였다. 장래는 술렁거림을 넘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것이다. 그때 휠체어 뒤에 서 있던 장민호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의학적 소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장 교수는 스크린에 혈액검사 결과지를 띄웠다. 붉은색 글씨로 케토롤락 성분 검출, 히스타민 농도 위험 수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수인 소위의 주장이 100% 맞습니다. 박중령은 알레르기 환자에게 금기된 약물을 투여했고 이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이소희의 전술펜 시술은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완벽한 응급처치였습니다. 장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박중령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의사로서 부끄럽군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덮기 위해 환자의 기록을 조작하고 사람을 살린 동료에게 누명을 씌운 건 살인 미수이자 인격 살인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박동훈 중령은 이제 의사가 아니라 범죄자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재판정 뒤편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강무성 특전사령관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그의 군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장내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이 재판, 이제 무의미해졌군. 강 사령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일개 간호장교라고 무시했던 이 여군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겠지. 강 사령관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군 최고 등급 보안 문서인 블랙 파일이 열렸다. 화면 가득 이수인의 10년 전 사진과 복무 기록이 펼쳐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장교들이 경악하며 일제히 기립했다. 화면 속 이수인은 지금의 유약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을 든 채 전장의 포화 속에 서 있는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성명 이수인, 코드네임 아수라, 아수라. 전 소속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의무공격팀장, 최종 계급 육군 대위 예편 후 재입대, 서운 충무무 고문장 이외, 미은성무공 훈장 수훈, 강 사령관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이수인은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붉은 계곡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다. 당시 고립된 상황에서 중상을 입은 팀원 12명을 혼자서 수술하고 적군 일개 소대를 제압하며 전원 귀환시킨 살아있는 전설이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인을 쳐다봤다. 저 작고 얌전해 보이는 소희가 특수부대원들도 우러러보는 전설적인 아수라였다니. 그녀가 왜 헌병대 지하에서 깡패 5명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강 사령관은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박중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박동훈,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알겠나. 너는 국가가 가장 아끼는 영웅을 네 더러운 욕심으로 짓밟으려 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가운과 계급장, 당장 벗어라. 박중령은 덜덜 떨며 수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무시하고 청소나 시키고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그 계집애가 사실은 자신 따위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대선배이자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대위님? 아니, 영웅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박중령이 비굴하게 수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수인은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뿐이었다. 손 치우십시오. 수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계급이 깡패입니까? 군복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입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의 손은 수인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지만 숭고한 손이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환자의 기록을 지우고 타인을 해치는 손은 의사의 손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재판장 최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수인 소위 무죄, 그리고 증인 박동훈 중령과 수사과장 강철민 소령을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상관 모독, 증거 인멸, 무고, 그리고 살인 미수 방조다. 대기하고 있던 특전사 대원들이 박중령과 강소령을 덮쳤다. 이거나 난 억울해. 이건 음모야. 박중령이 발악했지만 대원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강소령 역시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와,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수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환호했다. 끌려나가던 박중령은 마지막으로 수인과 눈이 마주쳤다. 수인은 그에게 입모양으로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잘 가라. 박중령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재판정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과 의사로서의 인생은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펜 하나에 의해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최영석 군단장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려 했다. 부축을 받아 일어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경례가 아니었다.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군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우였다. 고맙다. 이수인 대위, 자네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우리 군단의 명예도 살렸다. 수인은 부동자세로 반듯하게 경례를 받았다. 충성 군인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강무성 사령관이 수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수인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었다. 재판정 문이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햇살이 이수인의 앞길을 비췄다. 그녀가 걸어나가는 길 양옆으로 수많은 군인이 길을 터주며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 뒷모습은 작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도 거대해 보였다. 이것이 바로 사이다였다.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완벽하고 처절한 승리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 그 시작에 불과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수인 신드롬에 빠져 있었다. 국방부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수인 소위를 포상하고 부패한 군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글이 수십만 건 올라왔다. 뉴스는 연일 박동훈 중령과 강철민 소령의 몰락을 보도했다. 그들은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불명예 제대는 물론이고 의사면허 박탈과 연금 몰수라는 최고 수위의 중형이 내려졌다. 그들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날, 병원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몰려나와 계란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다. 살인마들, 군의 수치, 그토록 권력을 탐하던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사필규정, 시빅괴정, 모든 것은 올바른 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최영석 군단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강무성 특전사령관이 서 있었다. 두 장군의 표정은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앞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수인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정말 떠나야겠나? 최 군단장이 물었다. 자네가 원한다면 내 주치의로 임명하겠네. 아니면 강 사령관 밑에서 다시 특임대 교관으로 일할 수도 있어. 소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강 사령관도 거들었다. 수인아, 내 실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냐. 다시 돌아와라. 707은 언제나 너를 기다린다. 하지만 수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쟁터도 화려한 사령부도 이제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계급장이 필요한 의사가 아니라 아픈 사람 손을 잡아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인은 품에서 전출 지원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원한 근무지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 의무대, 육지도 아닌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격오지였다. 그곳은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과 병사들이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술은 거기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장군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 고집불통 영웅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권력도 명예도 그녀에게는 짐일 뿐이었다. 허허. 역시 아수라답군. 강 사령관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가라. 대신 약속해라. 만약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때는 다시 호출하겠다. 수인은 미소 지으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명 받들겠습니다. 충성. 6개월 후 백령도 바닷바람이 거센 부둣가 근처의 허름한 마을 식당. 군복 대신 편안한 활동복을 입은 수인이 할머니의 맥을 짚고 있었다. 할머니, 혈압이 좀 높으세요. 짠 거 드시지 말라고 했죠. 수인이 잔소리하듯 말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사탕을 건넸다. 아이고, 우리 이 선생님 잔소리는 며느리보다 더해. 알았어. 알았어. 마을 사람들에게 수인은 군의관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병사들을 치료하고 퇴근 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침을 놓아주고 있었다. 평화롭고 소박한 삶. 그것이 수인이 꿈꾸던 진짜 행복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쾅 열리며 술에 취한 덩치 큰 관광객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야, 여기 술 가져와. 빨리빨리 안 움직여. 식당 주인이 철철매며 다가갔지만 취객 중 한 명이 식탁을 발로 찼다. 이 시골 총구석 서비스가 왜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할머니가 겁에 질려 수인의 팔을 잡았다. 수인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꼭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수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취객들에게 다가갔다. 손님, 여기는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시죠. 뭐야, 이 쬐끔한 기집애는. 취객이 비웃으며 수인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오빠가 기분 잡치기 전에 꺼져라. 응. 그 순간 수인의 눈빛이 변했다. 6개월 전 군단장을 살리고 헌병대를 초토화시켰던 그 아수라의 눈빛이었다. 수인은 취객이 뻗은 손가락을 가볍게 낚아챘다. 그리고 아주 살짝 비틀었다. 악, 아, 악. 거구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수인은 웃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술은 곱게 드셔야죠. 관절 나가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시겠습니까?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취객들은 귀신을 본 듯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식당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힘도 장사네. 수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주머니 속에 전술펜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펜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이제는 굳이 펜을 꺼낼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 수인은 식당을 나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불의와 싸우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잠시 숨죽이고 있을 뿐. 이수인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왕진 가방을 둘렀다. 오늘도 그녀가 지켜야 할 생명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작가의 말,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취임식 당일 쓰러진 군단장, 신임 간호장교의 반격,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권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단순히 악당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수인 소희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시원한 쾌감을 드렸다면, 그리고 이수인의 다음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강력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